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본관 지하회의실은 대한민국군 전체 지휘체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수십 명 장군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대형회의 테이블은 마치 거대한 심판대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밀 서류와 노트북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신도새벽 작전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정연한 풍경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육군 대령 윤서령이었습니다. 서령은 38살의 여군 장교로 군 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흐트러짐 없는 군복, 그리고 늘 차분했던 눈빛. 그녀는 언제나 완벽함을 유지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서령의 손에는 오늘 발표할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내용은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해킹 사건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패턴을 추적했으며 결국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죠. 이번 해킹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것도 고위급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도새벽 작전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번 안건은 군 전체를 흔들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모두가 예민한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이 입을 열기도 전에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그녀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작전부를 책임지는 백장호 중장이 비웃는 표정으로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책상에서 만든 보고서 들고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육중한 체구의 각진 턱선을 가진 백장호는 군에서 25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죠. 그는 늘 실전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책상에서 분석하는 참모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몇몇 장군들이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우자 서령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공군의 조기훈 중장도 거들었습니다. 윤대령, 실전은 한 번이라도 해봤나? 군 복무 대부분이 책상 아닌가. 그의 말투는 마치 서령의 모든 경력을 단번에 폄하하는 듯했죠. 조기훈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분석 업무는 그저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어요. 해군의 한문석 중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여군 자리는 원래 전략 판단 자리가 아닌데 이런 회의에 넣어주는 것 자체가 배려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편견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안에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그녀가 배운 건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으니까요. 서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지금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공격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 접근 권한이 이용됐습니다.
로그 기록을 추적한 결과 하지만 그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백장호가 탁 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쏘아붙였죠. 또 내부자 탓이야? 책임 회피용으로 많이 쓰는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기호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분석이요? 난 독해가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서 복붙만 잘한다니까. 한문석은 아예 서류를 서령 쪽으로 밀어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령, 이런 거 만들 시간 있으면 현장 감각이라도 좀 키워보지. 그리고 조기훈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여군이 전략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행정이나 하시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모욕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령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포인터를 든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드러났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쪽 좌석에 앉아있던 박연지 소령이 조용히 핸드폰 녹화 버튼을 켰죠. 연지는 서령의 직속 부하로 언니처럼 따르는 상관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령은 간신히 표정을 유지한 채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작은 신호에도 호들갑이야. 실전은 숫자 노름으로 하는 게 아니오. 서령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명예가 단 1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상황실에서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삐익. 회의실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모든 장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황판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상황실 요원의 급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기밀 문서 외부 접속 시도 감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서령을 조롱하던 장군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서령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회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3분 이상 지속되면 암호화 체계가 뚫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건 그녀가 보고서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접근 권한을 이용한 해킹. 서령은 즉시 상황실로 달려가려 했죠. 하지만 백장호가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회의장 좌석 배치는 계급순이요. 대령이 명령할 자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장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밀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기훈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대령, 본인 라인에서 새어나간 것 아니오?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확한데?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죠. 몇몇 장군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령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죠. 뒤쪽에 앉아있던 박연지 소령은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그녀는 서령의 표정을 보며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손 안의 핸드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습니다. 연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며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언젠가 이 영상이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상황실에서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기밀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적 중이나 발신 경로가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요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서령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그녀가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서령은 그 시선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백장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윤대령, 자네가 최근 몇 달간 작전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반복한 데다 내부 로그 접근도 자네 라인에서 가장 많았다더군. 그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그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조기훈이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죠. 그래서 계속 내부자 가능성을 강조한 거구만. 본인 이야기니까 전형적인 심리 아닌가? 한문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윤대령이 처음부터 이상했어. 자꾸 회의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회의실 안의 장군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서령은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군 경력 전체가 단 1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감찰관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백장호가 그 문서를 건네받아 읽더니 서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서령 대령, 지금부터 자네는 감찰 조사 대상이다. 당분간 보직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령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요. 지금 즉시 이 회의실에서 나가주시오. 백장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서 걸어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군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 어떤 장군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서령은 텅 빈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낙엽이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령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피처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연락처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태권, 대한민국 합참의장, 사성장군. 하지만 서령에게는 그저 10여 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서령은 아버지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고 미워했으며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령은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서령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서령아. 윤태건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한마디에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서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모욕, 기밀 유출 사건,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까지.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마지막에는 흐느끼는 소리로 변해버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전화 너머에서 윤태건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서령아. 윤태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움직인다. 너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서령이 말하려 했지만 윤태건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10여 년 동안 내게 아버지 노릇 못한 걸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건은 합참의장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서령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서령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태건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서령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그는 즉시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세 사람에게 긴급 연락을 취하시오. 예비역 대장 서기중, 공군 대장 윤해철, 해병대 중장 최무원. 세 분 모두 내일 오전까지 국방부로 집결하도록 전하시오. 비서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장님, 그 세 분을 동시에 소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 명령이요.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시오. 첫 번째 전화는 예비역 대장 서기중에게 걸렸습니다. 서기중은 70대의 노장으로 한국 전쟁 이후 군 현대화의 산증인이었죠. 그는 제주도 자택에서 손자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윤태건이라. 서기중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게, 윤 의장. 무슨 일인가? 윤태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 대장님, 제 딸 서령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국방부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기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령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태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던 서령을 기억하고 있었죠. 서령이가?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윤태건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기중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알겠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올라가겠네. 그 아이를 저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서기중은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 가는 비행기 표 좀 알아봐 주게. 급한 일이 생겼어. 두 번째 전화는 공군 대장 윤해철에게 걸렸습니다. 윤해철은 윤태건의 사촌 동생으로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공군 본부에서 야간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긴급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철아, 서령이가 큰일 났다. 윤해철은 조카인 서령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던 서령이 군에 입대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윤해철이었어요. 형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윤태권이 상황을 설명하자 윤해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서령이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원칙적인 아이인데. 윤해철은 회의실로 돌아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다. 내일 아침 일찍 국방부에 급히 가봐야 할 일이 생겼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윤해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전용 차량을 준비시켰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해병대 중장 최무원에게 걸렸습니다. 최무원은 해병대 최초의 3스타로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기를 즐기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자 그는 훈련장을 잠시 벗어났죠. 의장님, 최무원입니다. 윤태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원 장군, 급히 부탁할 일이 있소. 내일 아침까지 국방부로 와주실 수 있겠소? 최무원은 윤태권과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합동작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권이 서령의 상황을 설명하자 최무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대령, 제가 몇 번 보고서에서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분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기밀 유출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최무원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각지에서 장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중은 제주공항으로 향했고 윤해철은 공군 전용기를 준비시켰으며 최무원은 해병대 헬기에 올라탔어요. 밤하늘 아래 세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한 명의 대령을 위해 별 13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급히 보고를 올렸어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예비역 대장 1명, 현역 대장 1명, 현역 중장 1명이 동시에 국방부로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일 아침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만이 국방부 전체를 감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령은 감찰 조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국방부 별관 3층에 위치한 감찰실은 군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차가운 회색 벽과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한 그곳은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령은 민간인 복장으로 그곳에 들어섰어요. 어제까지 입었던 군복은 이미 회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조사실 안에는 길쭉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백장호, 조기훈, 한문석 3명의 중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인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판사처럼 차갑고 냉정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찰관 2명이 양옆에 앉아 서령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윤서령 대령, 아니 이제는 민간인 윤서령 씨. 감찰관 중 한 명이 냉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귀하는 작전 정보 공유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내부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귀하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백장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요. 윤 씨는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움직였소. 이건 명백한 직무태만이요. 조기훈도 거들었어요. 더군다나 귀하는 내부 로그에 가장 많이 접근한 사람입니다. 어제 유출된 기밀 문서들은 모두 귀하가 접근 권한을 가진 파일들이었죠.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문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군요. 서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해킹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로그에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접근 권한이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요.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라는 것이 모두 귀하가 혼자 작성한 보고서뿐입니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를 따라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울렸고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찰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조사 중인데.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칠게 밀려 열렸어요. 국방부 경비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참의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엄이 조사실 전체를 압도했어요. 그의 군복에는 별 4개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장호와 조기훈, 한문석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감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윤태권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서령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령아, 괜찮니? 서령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10여 년 만에 가까이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윤태권은 서령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감찰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사를 중단하시오. 윤태권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습니다. 감찰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장님, 이건 정식 감찰 절차에 따른. 윤태권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사건을 검토하겠소. 그리고 지금부터 이 조사실에서 벌어질 일들을 똑똑히 지켜보시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예비역 대장 서기중 도착. 경비병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어서 공군 대장 윤해철 도착. 해병대 중장 최무원 도착. 연이어 3번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백장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조기훈은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석은 입술을 떨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죠. 복도를 통해 3명의 장성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서기중 예비역 대장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윤 의장, 늦지 않았나? 윤태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때 오셨습니다. 서 대장님. 이어서 윤해철 공군 대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령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령아, 삼촌이 왔다. 마지막으로 최무원 해병대 중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둘러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의 감찰실이요? 분위기가 영 별로군. 조사실 안은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분위기였습니다. 별 13개, 합참의장 별 4개,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서기중 대장의 별 4개, 공군 대장 윤해철의 별 4개, 해병대 중장 최무원의 별 3개. 이 모든 별들이 한 명의 여군 대령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백장호는 목구멍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조기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한문석은 이미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윤태권은 아무 말 없이 서령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조사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서기중, 윤해철, 최무원 3명의 장성도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판정의 판사들처럼 위엄 있게 앉아 있었죠. 백장호와 조기훈, 한문석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윤태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령 대령.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겪은 일을 이제 내가 직접 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거라. 서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의장님. 그녀는 아버지를 의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자리에서는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감지된 이상 징후, 내부 로그 분석 결과,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바로 그때 최무원 중장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윤 의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무원이 노트북을 켜자 화면이 밝아졌어요. 그는 몇 번의 클릭 끝에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바로 박연지 소령이 어제 회의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영상이 시작되자 조사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장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도 책상에서 만든 보고서 들고 온 건가? 이어서 조기훈의 비웃음 섞인 말이 들렸습니다. 윤 대령, 실전은 한 번이라도 해봤나? 군 복무 대부분이 책상 아닌가?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문석의 여군 자리는 원래 전략 판단 자리가 아닌데라는 발언, 조기훈의 여군이 전략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회의에서 서령에게 내뱉었던 성차별적 발언, 조롱, 모욕, 전문성 부정. 한마디 한마디가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영상의 음질은 선명했고 화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백장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기훈은 벌써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이마를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문석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감찰관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성차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윤태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대한민국군 지휘부의 수준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사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명의 장교가 국가 안보를 위해 분석한 보고서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우리 군의 현실이란 말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기중 대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내가 군에 50년을 있었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장면은 처음 보는군. 백중장, 조중장, 한중장. 당신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윤해철 공군 대장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대령이라는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요. 최무원 중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영상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소? 우리 군이 여전히 구시대적 성차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소? 백장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소속 대위 한 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의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윤태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시오. 대위는 손에 든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제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의 발신 경로를 최종 추적한 결과 유출은 조기훈 중장님의 계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기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대위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장님의 계정 접속 기록, IP 주소, 그리고 파일 전송 시각까지 모두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상세 내역입니다. 대위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거기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윤태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기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조 중장, 설명해 보시오. 어떻게 된 일이오? 조기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했을 겁니다. 저는 절대.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대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쳐 접속했고 2차 인증까지 통과했습니다. 서기중 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령에게 본인 라인에서 새어나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던 거군. 본인이 범인이면서. 윤해철도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가해자의 심리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요. 최무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오. 계획적인 범죄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악질적인 행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태권은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파일은 2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윤태권이 그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령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 훈련 사고 당시 기록이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다.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존재였어요. 서령이 15살 때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윤태권이 파일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2월 15일 혹한기 훈련 중 발생한 사고. 당시 훈련을 지휘했던 책임자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백장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백장호 소령이었다. 백장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옆구리에 붙어 있었어요. 서령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23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그 사건. 그 훈련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백장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윤태권은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5도. 훈련 매뉴얼상 혹한기 야외 훈련은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단축하거나 연기하도록 되어 있었소. 하지만 백소령은 훈련을 강행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군 중이었던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여군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남자 장교들과 똑같이 해내야 한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해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태권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훈련 중 한 명의 병사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소. 내 아내는 즉시 훈련 중단을 요청했지. 하지만 백소령은 거부했소. 이 정도로 훈련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지. 백장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시 상황이. 하지만 윤태권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아내는 상부에 직접 보고하기 위해 통신 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소. 하지만 폭설이 심해진 상황에서 길을 잃었고 윤태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눈 속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기중 대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 조사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3년 동안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줬고 그녀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오만과 편견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윤태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불가피한 훈련 사고로 처리했소. 백소령에게는 경고 조치만 내려졌고 그는 계속 진급했지. 그리고 지금 중장이 되어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23년 동안 이 진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 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서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계속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윤태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말릴 수 없었다. 내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복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거라고 믿었지. 윤해철이 백장호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백중장, 23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시오? 백장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무원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군. 23년 전에도 여군을 무시했고 지금도 똑같이 여군을 무시하고 있어. 당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서기중 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장호 중장, 내가 질문 하나 하겠네. 자네는 2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 반성한 적이 있나? 백장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당시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은 엄격해야 하고. 서기중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지금도 자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군. 한 사람의 목숨보다 훈련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태권이 다시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석 달간의 내부 보안 로그 분석 보고서요. 윤서령 대령이 작성한 것이지. 그는 그 보고서를 펼쳐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서령이는 내부 접근 권한이 악용되고 있다는 걸 석 달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소. 그리고 의심되는 계정 목록을 작성했지. 그 목록의 최상단에 있는 이름이 누구인지 아시오? 사이버 사령부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조기훈 중장의 계정입니다. 윤 대령은 석 달 전부터 이미 조 중장의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기훈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오. 제 계정은. 하지만 대위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중장님의 계정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자주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기밀 문서를 조회했죠. 윤해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조 중장은 왜 그랬소? 무슨 이유로 기밀을 유출한 거요? 조기훈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무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 수 있소. 돈이겠지. 아니면 출세요. 어쨌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거요. 윤태권이 조기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 중장,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소. 솔직하게 말하시오. 누구와 연결되어 있소? 조기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단지. 그가 말을 더듬거렸지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기중 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란 말인가. 별 3개를 단 사람이 국가를 배신하고 무고한 후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윤태권이 감찰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범인인지 명확해졌소. 윤서령 대령은 무죄요. 오히려 그녀는 이 사건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감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의장님. 즉시 조사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윤태권이 서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령아, 일어나거라. 서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윤태권이 서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내 판단이, 내 분석이, 내 용기가 모두 옳았어.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2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권 합참의장은 조사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백장호, 조기훈, 한문석 3명의 중장에게 차례로 머물렀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죠. 윤태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기훈 중장, 한문석 중장, 백장호 중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사실 전체를 울렸어요. 지금 즉시 보직 해임을 명한다. 그리고 군사재판 회부를 상부에 요청하겠소. 3명의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기훈은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한문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백장호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그 역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중 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당연한 조치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이들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무고한 장교를 모함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소.
윤해철 공군 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특히 백 중장의 경우는 23년 전 사건까지 고려하면 더욱 중대한 책임이 있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의 딸에게까지 똑같은 고통을 안겨줬으니 말이오. 최무원 중장이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군사재판에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하오. 이런 사람들이 별을 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수치요. 하지만 윤태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명의 중장 앞에 섰어요. 하지만 군사재판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이 있어. 모든 시선이 윤태건에게 향했어요. 감찰관들도 사이버 사령부 대위도 그리고 서령도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태건이 서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서령 대령에게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중장이 대령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급사회인 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윤태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어요. 조기훈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서령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조기훈은 서령 앞에서 멈춰섰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별 3개를 단 중장이 별 2개의 대령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윤 대령. 조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그의 말은 간신히 입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령은 그를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죠.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닌 그저 허무함 같은 것이었어요. 이어서 한문석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기훈보다 더 천천히 걸어왔어요. 마치 각 걸음마다 천근의 무게가 실린 것처럼 느려 보였습니다. 한문석도 서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윤 대령, 정말 미안하오.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면서도 무시했소. 용서를 구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조금 더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난 모욕이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백장호가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그를 향해 말했어요. 백중장, 당신도 무릎을 꿇으시오. 하지만 백장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했죠. 서기중 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중장, 지금 명령 불복 종하려는 건가? 백장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서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이 마치 사형수가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서령 앞에 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오만함이, 편견이, 그리고 지난 23년간의 거짓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윤 대령, 백장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안하오. 2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모두 잘못했소. 그는 고개를 완전히 숙였어요. 서령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그리고 자신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짓밟으려 했던 사람. 23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서령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시스템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3명의 중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정군의 장성들 앞에서 여군 대령에게 무릎을 꿇은 전례 없는 광경. 이 순간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윤태권이 감찰관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기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차별과 계급 남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소. 서기중 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명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 군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요. 윤해철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각 군별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오. 최무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교훈을 모든 지휘관이 가슴에 새겨야 하오. 윤태권은 서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령아, 내 보직 정지는 즉시 해제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별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장 계급장이었죠. 대한민국 국군은 내 공로를 인정한다. 윤서령 준장.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장?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다는 말이었어요. 서기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가 해낸 일은 별 1 이상의 가치가 있어. 윤해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축하한다, 서령아. 이제 너도 장군이구나. 최무원이 서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이 생길 거요. 하지만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소. 서령은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본관 지하회의실, 바로 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3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군지휘관 회의가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좌석 배치부터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계급 순서로만 앉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회의 안건에 따라 좌석이 배정됐죠. 그리고 가장 중앙 대형 스크린 바로 옆 발표 중심석에는 윤서령 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령의 군복 어깨에는 별 1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육해공 각 군의 장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지만 3달 전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죠. 백장호, 조기훈, 한문석은 이미 군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역 조치됐어요. 그들의 자리는 새로운 장성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태권 합참의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이요. 3달 전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반성하고 변화시켜야 했소. 그 변화의 시작을 윤서령 준장이 보고하겠소. 서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서령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군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장병을 지키지 않는 군은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간결하지만 강력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석 달 동안 우리는 군 내부의 문화를 점검했습니다. 성차별, 계급 남용,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떠올랐어요. 지난 5년간 성차별로 인한 부당 대우 신고 건수는 12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리된 건수는 150건에 불과했죠. 나머지는 모두 묵살되거나 은폐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계급을 이용한 부당 명령과 인격 모독 사례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병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서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장병들이 보복에 두려움 없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게 됐죠. 화면에는 새로운 신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둘째, 모든 회의와 훈련 과정에 기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셋째,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병사부터 장성까지 모든 계급이 분기별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더 이상 성별이나 출신이 아닌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박수였어요. 서령은 잠시 박수를 받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령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석 달 전 이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 진실을 밝혀준 분들, 그리고 변화를 선택한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서령이 말을 마치자 회의실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든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각 군의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계급을 앞세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육군 모사단에서는 사단장이 직접 병사 식당에 나타나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해군 함정에서는 함장이 수병들과 갑판에 둘러앉아 고충을 들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는 기지 사령관이 정비사들의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죠.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 옥상에서 서령과 윤태권은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윤태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령아, 내가 자랑스럽다. 서령이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윤태권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다. 내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울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태권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보다 강하니까 충분히 울어도 돼. 서령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2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고통,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서령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윤태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직 갈 길이 멀지.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서령이 다시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는 장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 사건은 군 역사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군 대령의 전화 한 통에 별 13개가 달려와 정군 수뇌부를 무릎 꿇린 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날은 대한민국군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계급과 성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군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날이었죠. 윤서령 준장은 그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용기에 힘을 얻었고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봤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아버지에게 걸었던 그 떨리는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이죠.